시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캡스톤 디자인 두 번째 시간이죠. 캡스톤 디자인, 즉 공학 설계를 하는 그과 관련된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되는지 이런 공학 설계의 계획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여러분 학습하시고 나면 공학 설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학 설계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나열할 수 있게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서 현실적인 제한 조건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제한 조건, 제약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그것을 이제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대응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창의적인 공학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창의 공학 설계의 각 단계별 주요 결과물을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창의 공학 설계와 일반 공학 설계의 차이점, 미세한 차이겠지만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고 설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공학 설계에 대한 이해죠. 공학 설계에 대해서 미국의 ABET,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ABEC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공학교육 협의회예요. 이런 데서 이 정의를 내려놓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미국에서는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스템과, 이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겠죠. 또는 그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성격의 시스템일 수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구성 요소 혹은 그 처리 과정, 프로세스를 고안해내는 이 과정이 전부 공학 설계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증원에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 요소 및 프로세스를 고안하는 과정, 즉 미국에서 얘기한 미국 ABET의 정의하고 똑같죠. 즉 원하는 목표에 맞도록 기초과학이나 수학, 공학을 적용을 해서 다양한 자원들을 가공함으로써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사 결정 과정을 우리가 총칭해서 공학 설계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보면 인간의 어떤 편의와 이익을 한마디로 증진시키는 그런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그런 행위를 말하고요. 여러 가지 제한 조건 하에서 그 목적에 맞는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창조적인 과정을 우리가 공학 설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학 설계에 따른 결과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결과물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팀별로 또는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내는 어떤 성과가 이런 형태를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만져지고 작동하는 그런 제품 이외에 꼭 제품만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스케치한 것, 아이디어를 계획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개념도, 이것도 공학 설계, 캡스톤 디자인의 결과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도면, 부품도라든지 조립도라든지 아니면 세부 사양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세한 설계도, 이런 것들도, 즉 부품도, 조립도, 이런 세부 사양서, 이런 것들이 다 공학 설계의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공학적으로 해석한 결과, 이런 화학 반응, 뭐와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을 결합시켰더니 이런 성분이 나왔다. 예를 들면 우리 독감 바이러스하고 특정한 어떤
이미 나와 있던 이런 바이러스를 섞어서 코로나의 면역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백신이 개발됐다 하는 것도, 그래서 환자 임상 테스트를 했더니 1상, 2상, 3상 최종적으로 사람한테 투여했더니 100명 중에 20명이 이런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그 해석하는 과정이 타당하고 절차적으로도 타당하고 방법적으로도 타당하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도가 있죠. 작업과 제조 과정을 알기 쉽게 나타낸 도면을 우리가 공정도라고 하는데, 이 도면에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조립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험평가 보고서, 시험 내용, 시험 결과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미세먼지를 측정한다 하면, 고정식으로 한다 하면, 예를 들면 이게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요게 요 캡, 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센서라고 가정합시다. 이 센서를 이런 기구물에다가, 봉에다가 끼웠어요. 그리고 이 기구물을 특정한 위치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기구봉, 움직이지 않은 고정된 기구봉 주변에 있는 공기에 대한 그 미세먼지 정도를 얘가 측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미세먼지 센서를 이동할 수 있는 이동체에 탑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량이든 드론이든 이것들이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지역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시는 방법이 나오죠. 자, 고정을 해서 측정했던 미세먼지, 특정 지역의 미세먼지와 이동하면서 측정한 미세먼지의 미세먼지 수준, 지역별로 어디가 많고 어디가 갖고 어떤 시간대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험해서 측정해서 그 결과를 도식으로 이렇게 발표하면 그것들이 시험평가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이 밖에 품질 보증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품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귤의 당도를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해서 감귤 당도가 예를 들면 1부터 10단계까지 있다면 10단계는 당이 아주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성을 인정받는 감귤의 당도는 8 이상이어야 된다. 8 이상 되는 그 감귤만이 출하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 시중에 시판 중인 그런 감귤류에는 8 이상이라고 하는 인증하는 마크, 서류가 첨부될 수 있겠죠. 그것이 없는 것들은 시중에 판매, 유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욕심낼 사람들이, 7이나 6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8 이상의 이런 인증표를 불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도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특정한 기준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우리가 공학설계의 결과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학설계가 갖는 특징 정리해 볼게요. 공학설계는 한 분야만의 그런 실험과 측정과 개발하는 그런 결과물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학설계는 여러 분야가 융복합된, 서로 연계된 매우 유기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공학설계는 또한 창의성과 분석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서로 의존하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틀이 있는 정형화된 그런 과정이 아니라 개방된, 특별한 구조가 없는 비구조화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학설계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제한 조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제한 조건을 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규격이나 표준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산업 규격이나 표준에 부합하는 그런 제품을 설계해야 하고 제작해야 하고,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시험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면서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 조건이 있죠.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 재료의 원가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물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럼 시장에서 가격이 비싸면 반응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많은 사람이 그 물건을 사서 편의성과 어떤 복리성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제한이 많이 받고 있어요. 미학, 제품의 미적 감각이죠. 디자인, 외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뭐 컬러라든지 아니면 뭐 각이 있다든지 재질, 질감, 이런 것들을 다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미학을 바탕으로 직관적이라는 그런 감각을 이용하죠. 자, 그다음에 신뢰성과 내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품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다음에 고장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 나오는 휴대폰들, 예를 들면 고가폰은 200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200만 원이 넘는 휴대폰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다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빠져가지고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자마자 이게 모두 해체되는 수준으로 쭉 된다고 하면 그 견고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그 메이커에서는 얼마나 단단한지, 고장은 얼마나 많이 자주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인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품질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측정을 해서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다 하는 그 수준이 될 때 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안전성이죠. 설계안에 따라서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이걸 쓰다가 이게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쓰다가 손이 베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위험 요소나 위험성들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은 제거해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윤리와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직업윤리나 사회윤리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용화됐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해야 돼요. 뒤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세계적인 우리 생화학 분야, 생필품 분야에서 오랫동안 각광받았던 듀폰이라는 그 기업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화학 제품을 이용하죠.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 듀폰에서 만든 화학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환경에 위협이 되는 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인체에 그것이 축적됐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암이 걸릴 위험이 높다. 이런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집단 소송도 걸리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설계 심도에 따른 구분인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소위 러프한 수준이라고 하죠. 거친 수준으로 개념 설계를 해요. 이제 뭐 어떤 특별하게 기능 같은 것도 다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 원하는 설계 결과를 얻기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 정도의 그런 연필로 슬슬슬 그려나가는 정도예요. 뼈대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뼈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그런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제품 설계라고도 하는데요. 개념 설계 단계에서 도출됐던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적용시키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제대로 된 도형이나 프로토타입, 샘플 모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응 수준의 설계가 있어요. 어댑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설계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약간의 변형만 가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기존에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약간만 바꿔주는 그런 수준이고요. 개발 설계라는 게 있어요. 이 개발 설계도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 모델은 있는 겁니다. 기존 모델은 갖고 있지만
여기에 새로운 지식과 그 다음에 어떤 기능, 기술을 더 많이 가미시켜서 기존에 있던 설계나 제품보다는 탁월하게 나아지는 그런 설계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런 개발 설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 설계가 있죠. 이것은 기존에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높은 수준의 설계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과학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개발자의 창의성이 요구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설계 대상은 이제 시스템이 있고 요소, 컴포넌트 또는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인체로 치면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은 팔, 다리, 머리, 허리, 그 다음에 살, 뼈, 근육, 그 다음에 힘줄 뭐 이렇게 많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스템 설계는 시스템 전체의 구성을 계략화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주로 트리 구조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소 설계, 컴포넌트 또는 엘리먼트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를 특별히 상세하게 한 가지를 설계하는 거예요. 자, 머리 부분을 아주 잘 분석을 해서 상세 설계를 합니다. 사람의 두개골이 모양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두개골 모양이 다른 것만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개골을 형성하는 그런 뭐 안구 사이즈라든지 콧구멍 사이즈라든지 입의 사이즈 이런 것들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광대가 더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듯이 이런 예를 들면 머리부라고 하는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그런 분석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죠. 자, 설계를 단계별로 나누면 자, 처음에 기초 설계합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림으로 그려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는 광고 CF 있죠? 뭐 예를 들면 유명한 배우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를 이용해서 광고를 촬영을 하지만 그 촬영된 동영상 광고가 나오기 전에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기획자, 광고 고안자들의 아이디어를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워딩 문구들을 적어보고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 나가죠. 그렇게 해서 채택되는 안을 가지고 개선을 시키고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발상법을 써서 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입힌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요소 설계로 들어갑니다. 이 요소 설계, 엘리먼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여기에 합성을 하거나 설계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제작된 결과물을 시험해서 평가하는 이런 설계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특정한 부분만을 일부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 조건을 반영해서 일부만 고려한 그런 설계를 만드는 것이 요소 설계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종합 설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기업이라면 기업의 미션이 있죠. 사명. 우리는 또는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고요.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추진 전략이 있어야 되겠고요. 추진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현실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모든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규격이나 경제성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한 조건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의적인 공학 설계, 즉 우리는 궁극적으로 캡스톤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그 절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라고 하는 ABEC에서 우리가 공학 설계를 할 때는 다음에 5가지 절차를 따라서 순서대로 공학 설계를 하시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내가 이 제품 또는 이 공학 설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라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어진 전공 주제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설계 목표를 설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설계 목표에 필요한 관련 기술이 뭐냐라는 것을 조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이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케이스에 적용해도 그 기술이 유용할까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설계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설계도를 분석해서 아주 주요 부분에 대한 기능 해석, 성능 해석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분석 단계,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다 분석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다가 이제 샘플 또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자, 이 프로토타입이 아직 완전한 개발 제품, 완제품은 아니에요. 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임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이징도 주고 뭐 바이어스도 주고 하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테스트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유사한 제품들의 시험 방법이나 평가 기준을 준용해서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계측 장비까지 확보해서 시험한 결과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자, 뭐 다양한 공학 설계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우리 뭐 윌러스라고 뭐 1920년 지금부터 100년 전이네요, 거의. 윌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 기초해서 만든 4단계설이 있어요. 자, 준비하고 부와 알을 까고 그다음에 관찰하고 그다음에 알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이런 정말 20년대, 100년 전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작센과 트래핑거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CPS 프로세스가 있어요. Creative Problem Solving이라고 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이죠. 소위 우리가 이제 뭐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그 시대에 이런 분들이 영향을 준 겁니다. 2004년에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아이디어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가 뭔지를 골라내서 그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다시 재정의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 실행시켜서 개선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5단계의 프로세스를 제안을 했어요. 자, 이거 말고도 Future Problem Solving Problem이라고 하는 FPSP라고 하는 소위 토런스 박사, 우리 이 교재에서도 많이 언급된 그런 분인데요. 이 박사가 창안한 그런 문제 해결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도전 확인하고 핵심 문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아이디어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준거를 생성을 하고 그 준거를 적용을 해서 이제 실행 계획을 만드는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나자와 공업대학, 일본의 가나자와 공업대학에서 만든 5단계 프로세스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캡스톤 디자인 교육을 하는데 가장 뼈대를 이루는 이 프로세스는 요 프로세스입니다.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에 대한 명확화, 우리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로 뽑아내고 그 중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를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해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좀 더 구체화적으로 만들고 고도화시키는 단계를 가지고 만듭니다. 이 밖에도 아주 많은 공학 설계 프로세스가 제안이 됐는데요. 뭐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제안한 5단계 프로세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탠퍼드 대학 D스쿨, 디자인 스쿨의 그 디자인 싱킹 5단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전에는 몰랐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이커스들인데요.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험하고 검증하는 이런 단계를 가집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